힘들어. 어? 들어놨어? 문제가 들어놨어? 삐었어? 제역이구나. 자, 이거는 모두 따라했는데 연산은 앞으로 좀 많이 했어. 그래도 좀 많이 할 텐데 낮춰갖고 중학교 내용 위주로 구성 테스트를 위해 항상 이렇게 섞여 있고 한데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야기하는 주제로 가서 첫 번째 단어를 한번 할게요. 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리학이라고 하면 자연주관적인 현상들의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먼저 힘에 대해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물체가 시간에 따라 자꾸 위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치? 제자리 있지 않지? 자,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운동학이라고 표현해줘요. 운동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키네마틱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물체의 힘이 운동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가만히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어때? 힘을 받기 때문이지. 그래서 힘과 관계된 학문을 우리는 역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에는 크게 또 두 가지 종류의 역학이 있어. 자, 우리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런 역학들을 우리는 동역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가만히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지. 왜 그럴까? 힘을 받았는데 멈춰 있는 경우는 여러 개의 힘이 있어서 그 힘들이 비김이 일어나서 멈춰 있는 상태를 갖게 되는데 그 역학은 정역학이다. 자, 그 밖에 역학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서 에너지와 관계된 부분들, 물체의 충돌과 관계된 부분들, 이런 식의 역학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합쳐서 우리는 고전역학 또는 뉴턴이 이야기한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열을 받아서 모양이 변한다던가 부피가 변한다던가 또는 끓는다던가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역학을 우리는 열역학이라고 해요. 열역학은 화학과도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 열역학 잘해주면 화학도 역시 똑같이 쫓아서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혹시 보일 법칙, 샤넬 법칙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법칙들이 모두 이 열역학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전기학이야. 자, 전기 실험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도 했지. 전기 기계 갖고 전지 넣고서는 우리 악어의 크기 갖고서는 집어가면서 전기를 들어오고 하는 기계학을 관찰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기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학이라는 자석과 관계되는 거. 자석과 관계되는 거. 혹시 초등학교 때 전자석 만들기 해보신 적 있니? 쌤 없으면 에나멜 선을 감아서 전류를 통했더니 자석이 되더라. 자, 이런 전류와 자기의 관계를 밝혀서 얘를 합쳐서 보면 전자기학이다. 전자기학인데 이 전자기학의 끝부분에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물리법, 전기와 자기에 관한 법칙들을 14개로 통합시킵니다. 원래는 20개까지 나왔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물리학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기공학자라고도 그렇고 수학도 엄청 잘해가지고 수학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분이 있어요. 헤비사이드라는 분이야. 그분은 대학 교수인데 박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전기, 자기, 물리, 수학의 정통에 있어.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가지로 묶어버리는데 그 방정식을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맥스웰은 이 전기 자기에 의해서 빛이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에 관한 항목을 우리는 광학이라고 해요. 별도로 빛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또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뤄지는 파동의 관계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이 파동 두 가지 파동이 있어.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적 파동. 빛에 관해서 다루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 이후에 발견된 모든 물리학을 현대물리라고 통칭해서 이야기. 고전역학과 반대 개념이지. 현대물리학이라고. 그래서 이 현대물리학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현대물리학이 또 현대화학과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양자화학이라는 뭔가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역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접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다 배울 수가 없겠지, 그치? 이게 보통 과학고 들어가면 과거 입학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과정이야. 이게 이 과정은 대학 과정도 동등하게 배워서 대학교 1학년 때 역시 동등한 과정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책에서는 물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책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물리학은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 개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학으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다루게 된다. 그런 상호작용이 예를 들어서 힘과 같은 게 상호작용이야. 오케이? 혹시 그거 아니? 질량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물질의 보유량이 아닌데 질량과 질량이 있어. 이 질량과 질량이 있으면 질량과 질량이 있는 물질은 서로 어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데 누가 얘기했대? 뉴턴이 얘기했지. 그 힘을 뭐라고 불러? 만유력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질량이라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상호작용이 바로 만유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질 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다룬다. 물리학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시간과 공간으로 된 경기장에서 물질이라는 선수들이 자연현상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빅뱅 이론은 자, 우주의 근원 이론이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인데 이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경기가 시작되었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힘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이다. 물리학이란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경기의 규칙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논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학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 물리학이 있고 그리고 실험을 위주로 하는 물리학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물리학을 다뤘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자, 이런 물리학의 범주를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자, 규칙 하나하나를 알아갈수록 자연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는 더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습해보니까 별로 재미없었지. 자, 왜 재미가 없었을까? 원서가 물리학을 표현하는 언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
물리학을 표현하는 언어는 수학이다. 오케이? 모든 자연의 규칙을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흔히 공식이라고 하지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물리학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의 언어는 자, 수학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친구들 그냥 잠깐 정리해 볼게.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몇몇 용어들은 여기는 용어야 단어들 이런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인다. 그러나 정확한 과학적 정의는 일상적인 그 언어에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는 따로 구분하지 않지. 하지만 물리에서는 따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그게 아주 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반적으로 속력을 얘기할 때는 단순한 물체가 가는 물체의 빠르기를 설명해 준다라고 해요.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 어떻게 구하지? 6학년 때 배웠는데 물체의 빠르기.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그렇죠. 걸린 시간, 이동 거리. 속력을 표현해 줄 수 있어. 단순한 빠르기. 1초에 몇 미터 갔느냐는 뜻이야. 이거에 대해서 속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속도는 이해하고 빠르기에 니가 졸려? 시작부터 졸리면 어떡해? 응? 민하야 민하야? 옛날에 민하라는 누나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과학고 10기 근처에 있었던 친구. 지금 의사 선생님일 텐데. 자, 그러면 빠르기에다가 뭐를 방향까지 선택해줘야 돼. 어디로 간다라는 방향까지 선택하는데 물리에서는 이렇게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과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 물리량들이 존재한대. 그래서 크기만 갖고 있는 이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 또는 스칼라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자, 크기에다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벡터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벡터라고 얘기. 나중에 스칼라 그러면 크기만 있는 거구나. 벡터 혹시 컴퓨터 그래픽 배운 사람? 벡터 지향적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얘네들은 방향성을 갖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이 벡터량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라는 것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차고 뜨거운 정도만 있으니까 크기만 갖고 있겠지. 힘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힘은 방향이 중요하겠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느냐에 따라 물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밖에 일상 용어로 가속은 빨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 근데 말이 그런데 한자 의미는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데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감속되는 것도 역시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역시 가속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해. 자, 이걸 의미하고 느려지는 걸 감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가속도라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또는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물리학 용어야 가속도.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 이렇게 쓰는 가짜 무슨가?
힘력자의 입구가 더 붙었어. 무슨가? 더할까.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한편 열팽창 현상이라는 것도 있다. 열팽창은 물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될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하게 된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어요. 철도를 보면 철도는 KTX 빼고 일반 철도는 선로와 선로 사이를 약간 어떤 간격을 갖고 띄워놓고 있어요. 왜? 더워져서 열팽창을 하면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거든. 막 붙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탈선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 보면 가끔가다 덜컥덜컥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때 유심히 보면 다리 상판과 상판 위에 있는 거를 상판이라고 해. 그 사이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 요 줄 모양. 이렇게 맞물려서 더워지면 붙었다가 추워지면 떨어지는. 그래서 길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또 건물을 질 때 그냥 콘크리트로만 짓지 않고 어떻게 짓지? 건물을 처음 짓 때 어떻게 짓을까? 철근을 넣죠. 철근을 쓰는 이유는 건물을 제대로 똑바른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크리트의 열팽창하는 정도와 철근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나도 건물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같이 늘어난다,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옛날 러시아 친구애가 있는데 걔네 동네가 겨울철에 영하 60도래. 평균 영하 50도. 한 번은 영하 60도가 찍힌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나는 이런 동네 살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영하 60도인데 그때 러시아에 다니러 갔어. 한국에서 일하는데. 러시아에 다녀갔는데 갔다 와서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핸드폰의 앞에 있는 전면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자글자글.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60도라고 해서 친구들만 갖고 나가서 기념사진 찍고 술 먹고 놀았대.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쪼쪼쪼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이 전체적인 부품하고 유리가 열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많이 달랐던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형태에 비해서 유리 수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열팽창이라는 것도 있다. 열팽창은 열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단원에서는 공부하는 일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은 어떤 게 일이지? 경제활동하는 게 대부분 일이지. 그지?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신다. 식당에서 아주머니들 일을 하신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택시를 운전하신다. 엄마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신다. 집안일 하신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서 일은 실제 그런 게 일이 아니다. 과거에서 일은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비로소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들과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 아시겠죠? 우리 온도다라고 하면 쉽게 흔히 사용하는 온도가 우리 뭘 쓰지? 섭씨 온도라는 온도를 쓰거든. 근데 다른 나라 가면 화씨라는 온도를 써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영역학에서는 절대 온도라는 온도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민아가 시간까지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져서 졸음이 났다. 응? 민아야 정신 차리자. 민아는 어디 중학교야? 삼산중학교. 재혁이는?
그래서 이렇게 자 일상생활에서 구분되지는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짬표 물리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들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 물리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량이라고 해요.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량이라고 해요. 혹시 과학 시간에 들어봤던 용어들 기억나는 거 있니? 자 여기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동 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야.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리는 시간이지.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도 있지. 또 방향까지 포함하면 속도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서로 당길 때 또 어떤 물리량이 있었지? 서로 당기는 마유력을 만들게 한 물리량, 마유력을 만들게 한 물리량이 마유력을 만들게 한 물리량이 뭐라고 했어? 뭐가 있을 때 마유력이 작용한다고 했지? 질량이 있어. 질량도 물리량. 질량을 갖는 물체를 지구에다 넣으면 뭘 갖지 또? 중력의 크기를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지? 무게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무게도 물리량.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속도가 변하면서 가속도. 아주 재미나게도 질량하고 가속도가 곱하면 뭐가 되니? 연서야? 질량하고 가속도 곱하면 뭐가 되지? 다 까먹었구나. 질량하고 가속도 곱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 힘이 되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하나가 힘이 작용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 밖에 일이라는 것도 좀 전에 있었지. 과학에서 일이 있고 또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무거나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얘기해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과학 시간에 관심 없었어? 최근에 배웠던 거 과학 시간. 6학년 가장 마지막 단원이 뭐에 관한 단원이니? 이 개구리들 올챙인데 생각 못하네. 전기 배웠어요? 전기에서 뭘 배웠지? 전지가 주는 걸?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주는데 전지는 1.5V, 3V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하는 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걸 뭐라고 부르지? 전류. 전구에서 후마전구에서 빛이 나. 왜 빛이 날까? 후마전구에서는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날까? LED가 그거있어. 후마전구가 그거있어. 후마전구 유리로 된 후마전구가 그거있지. 요즘에 LED가 그걸 많이 하는데 이 후마전구에서는 왜 빛이 나냐면요, 그 속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그게 필라멘트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걔가 에너지를 잡아먹겠네. 전지가 공급한 에너지를 잡아먹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니? 처음에 전구를 키면은 처음에는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그 다음에 노래지면서 밝아지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노래지는 과정까지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열을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비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리량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큰 범위에서의 물리를 공부하게 될 때 각각에 대한 용어들의 정의들을 다 따로따로 하나 따로따로 배운 다음에 그 정의들 간에 물리량 간에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식 이거야. 빠르기는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실험적으로 알아낸 사실들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밝혀낸 사실들도 많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물리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준다라고. 또 물리량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항상 숫자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물리량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숫자를 이용해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이게 무슨 물리량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속력의 단위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뭐야?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나 킬로미터를 쓰고 있죠. 시간의 단위는 1초, 2초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쓰지? 미터 퍼 세크라고 써주고 있죠. 이거를 퍼라고 읽어주고 있어. 미터 퍼 세크. 1초당 얼마 간다. 몇 미터 간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물리량의 종류를 나타내는 건 반드시 누가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단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리량들에 대한 얘기를 또 책으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물리적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한다. 물리학 공부는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물리량들에게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물리량은 여기에서는 시간, 이동거리, 길이, 힘, 속도, 가속도, 질량, 온도 등과 같은 물리량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와 비율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비례하는 관계다, 반비례한다 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 수학 시간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을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속력은 이동거리에 비례한다.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가니까 많이 갈수록 속력은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속력과 시간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한다는 것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속력은 어떻게 된다? 크다. 반비례니까 같은 거리를 가도 빨리 갈수록, 즉 짧은 시간이 걸릴수록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는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단위관계도 역시 자, 대부분 생략할 텐데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서 그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국제단위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흔히 SI 단위대라고 쓰게 될 거예요. SI 단위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S는 시스템이라는 말에서 왔어. 프랑스어로 시스템이야. 우리 영어로 시스템이야. 그리고 I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시스템 비 인터내셔널. 그래서 자, 국제 단위계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7가지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가 있지? 센티미터일까? 자, 미터를 사용해요. 기본이 미터예요. 센티미터는 100분의 1미터라는 뜻이야.
10cm가 10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킬로미터는 1km는 몇 미터야? 1000m. 그럼 키로라는 말이 뭘 뜻해주지? 키로라는 말은 1000이라는 말을 뜻해주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를 표현할 때, 질량의 단위를 표현할 때는 국제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킬로그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를 표현해 줄 수 있어. 시간의 단위는 초를 사용합니다. 초를 쓰고 있어요. 세컨드라는 말이 있지. 영어의 세컨드에서 초라고 해요. 얘는 초라고 써줄게. 또 미터라고 써줄까? 킬로그램은 안 써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또 이런 게 있어.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도 뭐 쓰지? 도시라는 말을 쓰거든. 센티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도시라는 말은요, 셀시우스라는 할아버지 업적을 따서 자, 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과학에서는 K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켈빈이라고 불러줘야 돼. 원래는 켈빈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K라고 해요. 다 K. 켈빈이라고까지는 않고 K라고 하는데 원칙은 켈빈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니 이런 게 있어요. 물질의 양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물질의 양을 뜻하는 말은 MOL이라고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몰이라고 불러요. 물질의 양을 뜻하는 게 1몰이 몇 개 있냐면 여기서 알지 모르겠다. 1몰은 약 몇 개를 얘기하지? 몇 개가 있을 때 1몰이라고 해?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있을 때 이때를 1몰이라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이라고 잡았을 때 전 세계 인구가 밥도 안 먹고 1초에 하나씩 새 나가는 거야. 나눠갖고. 그래서 10만 년 넘게 걸려. 10만 년도 넘는 시간 동안 숫자 세야 돼. 그 사이 좀 다 굶어 죽겠다, 그치?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일몰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큰 숫자야. 자, 그래서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는 양이 있어요. 전류는 단위 혹시 뭐라고 쓰는지 강의 때 배웠던 거 기억할까? 기호는 A라고 써. 뭐라고 했지? 전류의 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원래 암페르인데 암페어라고 영어식 표현을 얘기해줘. 1암페아, 2암페아. 전지 같은 거 사면 써 있어. 얘가 100mAh, 1000mAh 이런 식으로 써 있게 돼. 그래서 암페아는 단위가 있고 또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단위로 광도의 단위가 있어요. 광도는 우리 빛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제가 주는 아이와 바닥이 받는 아이. 주는 아이만 다르고 받는 아이는 거리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저기서 뻗어나오는 사각 기둥을 사각 뿔을 생각해보자. 저기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사각 뿔을 형태로 퍼져나온다라고 할 때 거리가 절반에 있을 때의 빛의 밝기와 바닥에 왔을 때 밝기는 차이가 있을 거야, 그렇지? 나오는 양은 같지만 넓이가 4배가 돼버리지. 그럼 받는 양이 4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방출하는 양을 얘기해서 광도라고 하는데 CD라고 쓰고 이름은 칸델라라고 해요. 반면에 받는 아이는 이건 기본 단위가 아니야. 조도라고 해. 조도의 단위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LUX라고 써서 뭐라고? 럭스라고 해. 주로 스탠드 같은 거를 팔 때 사용하는 말이야. 얘는 높이 얼마에서 책상에 비쳤을 때 몇 럭스다 라고 얘기해. 실제로 학원 인가를 받을 때도 학원 같은 데도 교육청에서 나와서 학원 인가를 내줘야지 학원업을 할 수 있거든. 다니면서 빚을 측정하고 다니.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의 발길을 유지해야지 수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조도라는 것을 측정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의 관계들이 있다. 자, 수학의 사용이 있는데 대수의 사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건 대부분 우리 알고 있는 거네. 혹시 모를까? 무리수 얘기해 볼까? 자, 루트 A, B는 어떻게 쓸 수 있대? 루트 A는 무리수 안 변이하지?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분의 2, 자, AB의 2분의 1제곱이야. AB의 2분의 1제곱이면 A도 2분의 1제곱의 녀석이고 B도 2분의 1제곱의 녀석이지. 2분의 1제곱을 뭐라고 쓰지? 루트라고 쓰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씁니다. 오케이? 혹시 중상과정 삼각비 배운 적 있니? 자, 지역에서 삼각비 배웠어? 사인 코사인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르진 않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나를 가르치는 아이가 사인 무슨 뜻이야 이거? 사인 제곱 세타거든. 보통 읽을 때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한다는 뜻이야. 예. 함수의 제곱값은 함수에다 붙여줘. 삼각함수의 약속이거든. 근데 이 녀석은 꼭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쓰는지 알아? 사인 2세타래 같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같단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써. 진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본적인 수학 요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을 자기가 창조해내더라고. 수학을 창조하니까 어떻게 돼? 물리를 따라서 못하게 되지. 무지무지 열심히 했는데 바로 떨어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여자 선배가 있거든. 그 선배는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 의사 선생님이 돼갖고 의학 상담하러 텔레비전에 나와. 자주 나와.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는 언니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어요? 아는 형님들 대항해서 만든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의학 상담하러 나오는 민혜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어. 남편이 영화 배우야, 주진우. 거기 좀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느라고 바쁘더라고. 그 나이 먹은 아주머니들 나와갖고 교실처럼 꾸며놓고 막 하는 거. 아닌 거야? 누가 얘기하고 나는 형님인가 보다. 강호동 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고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 깜짝 놀랐죠. 그날 진짜 2번 놀랐는데 선생님 언니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기병원에 모시고 갔어. 귀 쪽에 MRI를 찍어야 돼갖고 기병원에 모시고 갔어. 그래갖고 예약해놓고 모시고 가서 막 보다 보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인 거야.
길병원에 있더라고. 그리고 다시 집에 모시고 와갖고 쉬게 하시고 소파에서 잠깐 앉아갖고 TV 보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민혜연 선생님이라는 친구가 선생님도 제자였거든. 둘 다 서울대 의대 나왔구나. 그래갖고 텔레비전에 의학 상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요즘 더 깜짝 놀랄 일이 더 많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만 한다. 그래서 수학적 약속을 잘 지키고 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분수 알아요? 번분수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A분의 B분의 C분의 D는 뭐라고 써야 돼? C분의 D. C B분의 A D라고 써야 되겠지. 나누기는 역수를 취해서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번분수는 안에 거, 밖에 거를 곱해주는데 안에 게 분모가 되고 바깥에 분자가 되는 모양이 돼. 오케이? 물리에서 번분수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번분수 어떻게 쓰는지를 또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분수 되게 좋아하거든. 소수를 싫어해. 소수를 잘 못해.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자,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고 많아. 그쵸? 특히 전기 같은 걸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전기 에너지로 운반하는 게 누구라는 것 혹시 알고 있니? 우리 막 도성 꾸며놨잖아. 전지에다가 아버의 클릭 갖다 놓고 전 꼬마 정도에 연결해놨거든. 이때 전기 에너지로 운반하는 게 누군지 알고 있어? 응? 전자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전자. 특히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물질이 얘네들로 운반해준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를. 오케이? 이런 거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모형을 만드는 거야. 옆에도 보니까 원자가 있잖아. 원자가 있는데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들은 이렇게 원자에게 또 붙어있는 전자들이 있고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간략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 복잡해지면 알 길이 없다. 자, 한번 책으로 잠깐 보도록 하죠. 물리학은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과 실제 세계에서 관측되는 것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실제의 조건을 다 고려해서 현상을 전부를 기술할 수는 없다. 너무 복잡한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화된 모형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 어림을 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준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측정 역시 어림이다. 자, 모든 측정값은 항상 불확정성이 있다. 문제에서 단 뭐뭐이다 라고 쓰는 것은 가정과 어림인데 무슨 불확정성이 있냐면 이런 불확정성이 있어요.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해요.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해요. 이런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는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된 자와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단위는 센티미터. 이 물체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물체의 길이는 얼마야? 6.5? 어떤 개념에서 6.5라고 썼을까? 나는 5 옆에 5 오른쪽 등급이 6인데 저기를 맨 왼쪽 맨 왼쪽부터 저 5까지 0이니까 그러면 한 칸에 1이잖아요. 그래서 5의 오른쪽 등급이 6이니까 6인데 거기서 살짝 재련 격대기가 살짝 더 오른쪽으로 아주 정확한 접근 방법인데 우리는 측정을 할 때 약속을 해. 여기가 최소 눈금이 1cm짜리가 최소 눈금이잖아. 여기에 가상의 눈금을 거주는 거야. 가상의 눈금을 거주는 거야. 이 눈금이 실제 있어 없어? 없어. 가상의 눈금을 해서 대략 이쯤에 있거든. 그럼 얘는 6과 7 사이 값이잖아. 그치? 그리고 가상의 눈금에서 약 절반 정도의 오기 때문에 6.5cm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확할까? 6은 정확하지만 5는 본 사람에 따라 0.4처럼 보일 수도 있고 0.6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부정확한 값이 될 거야.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덧셈이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 2.4cm야. 더하기 1.52cm야. 숫자로 더하면 얼마지? 얘는 3.92cm가 되어야 하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우리는 최소 눈금에 어디까지 있는다고? 10분의 1까지 있는다고. 그럼 얘는 정확해, 부정확해? 부정확해. 얘는 어디까지 정확해? 5까지 정확하고 2가 부정확한 값이야. 근데 그거의 10분의 1 값은 얘의 10분의 1 값은 얘의 오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교도 안 되지. 무슨 뜻이냐면 얘는 0.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까지는 정확해. 그러면 더해버리면 이 9부터 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거야. 3.9가 이게 3이라면 8일 수도 있고 5라면 4.0일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런 덧셈을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자릿수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용하는 게 반올림이야. 얘는 절반에 못 미치니까 버림. 그렇다면 얘는 어디까지 계산한다? 3.9까지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이 숫자들에 대한 부정확도를 수학에서는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 요즘은 영재고 과학고 등에서 소수자리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고 나오지만 원칙은 이 유효 숫자에 맞게 내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 해. 요즘은 중요시 다루진 않는데 원래는 원칙은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 들으면 진짜 많이 혼났지.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이용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 하고 살펴보자. 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0차 함수 그래프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 상수함수는 몇 차 함수지? 상수함수는 몇 차 함수야? 0차 함수야. 머리 이렇게 경쟁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믿나? 지금 비담는 거 아니야? 뒤주면서 툭 비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네. 그러면 y는 a인데 a가 상수가 일정한 값이다라고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지? x가 변해도 y는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 이걸 상수함수 또는 0차 함수라고 하고 항상 어떤 값이 일정할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물체가 하는 속력을 살펴봤는데 V를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력이야. 물체는 2m/s로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대. 이건 무슨 뜻이야? 1초에 2m 가는 빠르기로 항상 계속 유지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래프가 2m/s라고 할 때 이렇게 일정인 거야. 혹시 6학년 때 이동거리 구하는 식 배운 적 있지? 이동거리는 S라고 많이 쓰거든? 이동거리는 어떻게? 이동거리 어떻게 배웠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렇다면 시간, 이쪽이 속력이고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4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돼버린다는 뜻이니? 8m 이동거리가 된다는 뜻이야. 예,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자, 이번에는 1차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 줄게. x축, y축이 있다라고 할 때 y는 ax라는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 함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되겠지. 맞아요? 이때 이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지? A라고 부르고 있지? 맞아?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이게 기울기다. 이 기울기가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살펴봤어. 처음엔 정지해 있었대. 처음엔 정지했는데 1초마다 2m/s씩 빨라졌대. 1초마다 2m/s씩 빨라졌대. 0이야. 자, 여기가 1초라고 한다면 얘는 몇 m/s가 되는 거지? 2m/s가 돼야 되겠지. 야, 그래. 2초가 됐어. 2초가 되면 몇 m/s가 돼야 돼? 1초에 20 증가하니까 4m/s가 되는 거야. 3초가 되면 얼마가 돼? 6m/s.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운동이야? 빨라지는 운동이야.
오케이? 자,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 빨라지는 정도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가속도라고 불렀거든. 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요만큼의 변화량 분의 요만큼의 변화량이야. x의 변화량인데 x는 뭐야? t에 관한 변화량이지. 변화량을 혹시 기호를 델타라고 쓰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누구의 차이 변화량을 델타라고 해서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썼던 게 가속도야. 나중에 가속도라는 걸 다시 배우겠지만 이게 가속도의 정의가 될 거예요. 이해해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야기해보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차 함수 그래프인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1차 함수 2를 해야 되겠다. 증가하는 1차 함수도 있지만 감소하는 1차 함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함수가 있대. 이게 x, 얘가 y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쓰자. y절편이 얼마지? y절편이라는 것은 y값이 0이 되는 점이야. 자, y절편이 얼마가 돼버려? 미안하다. x값이 0이 돼야 돼. b야. x절편은 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두 개를 이어주는 선분을 그려주게 되면 자, 이 선분이 갖는 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점점점 값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감소하는 모양을 갖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모양.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어.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자, 시간에 대해서 속력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속력을 많이 비교하는구나. 처음에는 얘가 4m/s래. 근데 1초에 1m/s씩 속력이 줄어들고 있대. 몇 초일 때 속력이 0이 될까? 처음 속도가 4m/s인데 1초마다 1m/s씩 속력이 줄어. 그럼 몇 초 후에 정지하지? 속력 0이 되지? 4초일 때가 되겠지.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력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거기다 절편 값들도 응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갖고 말 나온 김에 2차 함수 한번 하자. 자, 2차 함수 그래프 한번은 살펴보도록 하죠.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리는지 원래 중3 과정이지.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응? 배운 적 없어?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써보자. 자, 여기 x고 여기 y. 0일 때는 0이지.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 함수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배운데 기억해야지. 이거 원래 도표 만들어서 순서상 정해갖고 거기 점들을 찍어서 표시해 주는 거잖아. 대입해서. 그럼 1 넣어주면 얼마야?
물체가 이동할 때,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많이 쓰게 된다.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함수 정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 두 번째 챕터. 자, 원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자를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적 있나요? 원자를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에요. 데모크리토스다. 이분이 원자를 처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분이 원자를 처음 정의했는데 이분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고 해서 원자의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원자의 영어 이름? 원자의 영어 이름? 아톰이야. 아톰이라는 아토모스라는 그리스어를 처음 정의한 분이야. 여기서 아톰의 A는 뭘 의미하는데요? A는 not이라는 것이야. 톰은 뭘까요? to cut, 자를 수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 오케이? 원자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물질이다라고 했어. 근데 불운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시절에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시대에 살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지? 들어봤지? 데모크리토스 들어봤어? 들어봤어? 우와,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연서도 못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아, 안타깝다. 되게 유명하지 못한 분. 누구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러제꼈어요. 우리 아이 좀 가르쳐달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야.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분이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라는 도시 국가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팔레시몬가 누구였는데, 이 아빠가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왕, 똑똑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대해서 혼자 공부하면 심심하잖아.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되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모았어. 되게 귀족 자식 이런 아이들이겠지. 이렇게 모아갖고 같이 교육을 시켰어. 문화, 자연과학, 음악, 군사학, 병법, 그 다음에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 공부한 친구들과 함께 알렉산드로스는 세계 정복이라는 꿈을 이루었죠. 그렇다고 모든 대항을 다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야 되지, 스페인 있는 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까지.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중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이 넓은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야. 점령해놓고 보니까 다스릴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치? 여기를 관할해갖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기가 어때? 힘이 들잖아. 힘이 들어서 어떻게 했대요? 친한 친구들한테 떼서 줬어. 너 여기 가져, 여기 가져, 여기 가져. 그래서 이 영역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 순간 이걸 까먹었다.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 지구 중심이, 온 우주의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따라서 돈다 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있어. 영어 책에서 누구지? 사람이? 책도 아닌데요.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야. 요즘 영어 책에서 영어 책에서 영화에 대해서 봤어? 그 누구지 그게? 나도 이름 순간 까먹었다. 왜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진짜 뭐지? 영어에서 배워서 기억 안 나요. 설마. 잠깐만. 진짜 기억. 약간의 시간을 줘. 진짜 누구지? 왜 진짜 까먹었지? 진짜 뭐지? 치매다, 치매. 잠깐만. 뭘 까먹었어. 빨리 탐내야지, 그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야. 프톨레마이오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이집트 왕조가 됐거든. 프톨레마이오스 제1대 왕조가 이 알렉산드로스의 친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야.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대? 원자는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 앞전에는 1원소설이 있었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것도 유명한 탈레스라는 사람이 주장했거든. 그 이후에 4가지 원소설이 주장되면서 4원소설이 나오게 돼. 물불 공기. 이 물불 공기를 성질에 따라서 따뜻하고 차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완성하게 돼요. 그걸 언제까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중세까지 그렇게 알게 된대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자, 그렇다면 현재 알려져 있는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기본형으로 원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본형으로 원자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자의 구조. 자,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대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주변에는 구 모양으로 원자가 생겨 있는데 주변에는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 이 가운데 거를 뭐라고 불러? 원자핵이야.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아이는 전자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갖고 있는데 얘를 좀 더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누면 적당히 나누게, 아주 심하게 나누게, 아주 심하게 나눠줄까? 적당히만 나눠줄게. 원자핵은 크게 두 종류의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숫자의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네. 자, 하나는 빨간 아이, 뒤쪽에도 있을 거야. 그리고 노란 아이. 자,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덩어리가 바로 뭐야?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때 노란 아이와 빨간 아이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질량도 거의 비슷하고 성질도 상당히 비슷한데 빨간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 얘를 양성자라고. 영어 이름도 써줄까? 영어학원에서도 비슷하고 배우나 보다. 가끔가다. 프로톤이라고 해. 프로톤이라고 불리는 양성자라고 하는데 얘가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크기를 2라고 많이 써. 아직은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플러스 2라고 할게.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할까? 기본값이다. 오케이? 원래는 2를 붙여야 되는데 2에 1배만큼 된다라고 보면 돼. 2는 나중에 정리해야 돼. 자, 그리고 노란 아이는 중성자야. 중성자는 뉴트론이야. 얘는 정기적 성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플러스 전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 서로 밀어내잖아. 그치? 마찰 정리 입혔을 때 서로 다르면 달라붙고 같은 종류는 밀어내잖아. 뭐 공부소 같은 거 하고 실험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요렇게 밀어낸대. 근데 이 중성자들이 껴서 당기는 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 힘이 생겨. 그 힘을 나중에는 핵끼리 작용하는, 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핵력이라고 하거든. 강하기 때문에 강핵력이라는 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 뭐 조금만 멀어지면 힘이 작용하네. 그러다 보니까 큰 원자가 있어. 큰 원자. 이 양성자 중성자가 무지 많아. 90몇 개, 83개 이상이야. 그러면은 당기는 것보다 밀어내는 성질이 어때서 강해지기 때문에 원자가 쪼개져. 한 원자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핵분열이라고 해. 그 핵분열 과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지. 원자력 발전소. 지우리한테 생명이 혹시 소중한 거야?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소중해야지, 그지? 어? 자, 그리고 바깥 주변에는 전자들이 놓여 있는데 이 전자들의 수가 항상 양성자의 수와 같아야 돼. 크기가 무지 작아. 얘의 질량에 비해서 얘의 질량은 약 1850분의 1배예요. 약 1850분의 1배 정도 되니까 차이가 무지 크지. 자, 그래서 얘는 전자가 되는데 전자는 알 것 같은데 영어로? 전자 영어로 뭐지? 전자 영어로 뭘까?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일렉트리시티 하면 전기, 일렉트로닉스 하면 전자공학이 되지. 자, 그래서 이게 전자야. 전자는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때 이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양성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까?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야 해. 오케이. 나중에 화학에서는 얘는 원자 분모와 같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는 1번이야. 1번이야. 그러면 이 양성자 몇 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한 개 갖고 있어. 그럼 전자는 몇 개 갖고 있어? 한 개. 헬륨이라는 원자는 2번이야. 양성자 몇 개 갖고 있어? 2개. 전자도 2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한편 얘네들의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물론 평균 원자량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원자량을 자 이렇게 바꿔서 질량수라고 부르고 있어. 전자는 질량을 얘네들에 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무시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 얘들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얘들의 질량이 얼마냐면 2.66 곱하기 10-24승 27승 킬로그램. 전자는 9.1 곱하기 10-31승 킬로그램이야. 이 비교가 안 되지. 그럼 질량수는 굳이 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항상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만큼이 질량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화학 얘기가 갑자기 되던데 원자 기호로 C라고 쓰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알까? C? CO2. 탄소야, 탄소. 탄소는 6번인데 질량수가 12야. 얘는 양성자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각각 모두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는 게 원자 번호고 위에 게 질량수야. 얘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 얘는 질량수라. 그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6개. 그럼 중성자는 몇 개를 갖고 있지? 중성자는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될까?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더하기 6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그 변천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험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2단원 다 배웠지? 중학 2단원 2단원 여러 가지 힘 탄성력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앞부분은 그쪽 단원에서 퀴테스트 예문제만 출제해 줄게. 중학교 가서 깍둑 걸로 줄게. 숙제는 지금은 없어. 그리고 영상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결석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데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에 물표 TV를 검색하시면 우리 수업한 날짜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